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해방 직후 한국, 그 격동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유튜브 기록이나 관련 문서들을 보니까요.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하고 흔히 말하는 신탁통치 논쟁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탁통치 문제.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정말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었는지, 또 왜 통일정부를 세워주던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시 그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그 이면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신탁통치라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해와 분노를 확 일으켰고 이게 결국 좌우 대립을 엄청나게 격화시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분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보면 그 혼란의 시작에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1945년 말이었죠. 네, 12월. 모스크바 회의 결과 전문이 나오기도 전에 마치 소련만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서요. 순식간에 그냥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확 불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드러난 실제 회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좀 달랐다는 거예요. 핵심은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돕는다 이거였고 그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라는 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느낌이었죠. 오히려 미국 쪽에서 좀 더 제한했던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면 이 초기 반탁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 때문에 오히려 반소 감정만 키운 아이러니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회의 전문이 제대로 알려지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자료 보니까 좌익 진영이 입장을 바꿨다고 나오던데 이건 좀 뜻밖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좌익 진영, 특히 이제 박헌영이 이끌던 남로당 같은 쪽에서는요,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안을 포함해서 모스크바 회의 결정 전체를 지지한다. 이른바 삼상 지지 선언, 이걸 발표합니다. 뭐 신탁 통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분단보다는 낫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우익 진영은 계속 반탁 입장을 고수했고요.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 같은 우익 지도자들은 반탁은 애국이고 찬탁은 매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더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들을 보면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이 과정에서 과거에 좀 친일 경력 있던 일부 인사들이요. 이 애국 프레임 뒤에 숨어서 반탁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반대로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갑자기 매국노로 몰리기도 하고요. 참 비극이죠. 와, 정말 복잡했네요. 그럼 당시 주요 인물들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죠. 극자 박헌영은 찬탁, 우익의 김구, 이승만은 강력 반탁. 그럼 중도파는요? 자료에 여운형,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 이름이 나오던데요. 네,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당시 신망이 아주 높았죠. 그분 역시 분단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3.3 결정 지지, 즉 찬탁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 임정 부주석도 하셨고 미국에서도 주목했던 분인데 처음에는 약간 유보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분단을 막으려면 좌우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우 합작운동을 추진하면서 찬탁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두 분 같은 중도 세력은 정말 어떻게든 좌우를 좀 아우르는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 하지만 결국 그 노력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46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임시정부 구성에 어떤 단체까지 참여시킬 거냐 이걸 놓고 미국하고 소련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단체, 그러니까 주로 우익 반탁 세력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아니다, 다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 아무 합의 없이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승만 박사의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 나오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 발언이 분단을 처음으로 궁시공급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진짜 충격이었겠어요. 네, 미소공회가 다시 열릴 가망이 없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통일을 바라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상 분단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반탁 노선에서 이승만 박사랑 같이 갔던 김구 선생마저도 이 발언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등을 돌리게 됐다고 해요. 분단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1946년 추억인데요. 여운형 김규식 선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합의안을 내놓는데 핵심은 미소공의를 다시 열어서 통일 임시정부를 세우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기본으로 하되 좌우가 어떻게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 했던 거죠. 상당히 합리적인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방 직후 한국 정치사를 보면 이 신탁 통치라는 문제 하나가 국제 정세, 국내 이념 갈등, 심지어 잘못된 정보까지 막 뒤엉키면서 민족 전체를 그냥 둘로 갈라버린 분열선이 되어버린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그 격동의 시기에 국내 외적으로 그렇게 극심한 압력 속에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목표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분단의 씨앗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깊게 뿌려져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요. 특히 자료에서 김구 선생이 그 중요한 시기에 좌우합작 운동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역사의 물줄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